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단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조선 왕조실록을 읽어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다루게 될 왕조실록은 일반적인 역사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책에서는 7명의 나쁜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서는 실패한 자들의 시각과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는 그동안 약자와 패자들이 악하고 비겁하게 묘사된 역사 속에서 색다른 흐름을 소개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양녕대군 왕위를 벌인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려 말에 태어났고 어머니는 원경 왕후 여웅 부원군 민제의 딸로 태어났어요. 외할아버지 민제는 책을 한번 읽으면 모두 외울 정도로 매우 영리한 분이었죠. 그 당시 세상은 혼란스러웠지만 외할아버지는 여흥민 씨 가문에서 성공한 인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또한 외할머니는 유명한 미인이었고 동생이 원나라 후궁으로 뽑힐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하죠.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매우 영특하고 예뻐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둘째 딸을 낳고 10년 만에 얻은 처사이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매우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외할머니는 이후 4명의 아들들을 낳았죠. 그래서 어머니는 집안에서 복덩어리라고 불렸고 할아버지는 그녀를 아무에게나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15살이 넘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녀의 신랑은 성균관의 제자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어머니보다 2살 어린 16세였고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방원이 성균관에 입학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아들을 선비로 키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두 가문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식은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문과에 급제하고 어머니는 청순한 공주를 낳으며 그야말로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아버지는 외갓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외할아버지와 더 가까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버지는 외할아버지를 사부라고 부르며 존경했고 외할아버지도 아버지를 선달이라 부르며 아꼈습니다. 이처럼 두 가문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벼슬을 받자 부모님은 외가집을 떠나 개성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일어났죠. 할아버지는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잡았고 아버지는 정몽주 등 반대파들을 숙청하며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큰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큰 야망을 품고 세상을 떠돌았고 집안의 살림을 돌보지 않았죠. 그때 어머니는 불만 없이 집안일을 꾸리며 아버지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조선이 개국되던 해 전강군으로 책봉되었고 어머니는 정령공주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이 세자로 책봉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세자는 방석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조선 왕조실록에 나오는 사건들 중 일부일 뿐이죠. 오늘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며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남이었던 나는 처음부터 세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신덕 왕후 강씨의 자식인 정도전을 세자로 삼고자 하셨다. 신덕 왕후는 정도전과 손잡고 아버지를 권력에서 밀어내려 했다. 어머니는 정도전의 세력에 밀려 집에서만 지내시던 아버지를 반정에 나서도록 부추기셨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대립하는 일이 싫어 망설이기만 하셨다. 결국 태조 3년 어머니는 건강한 아들을 낳으셨고 그 아이가 바로 나 양령이었다. 어머니는 새 아들을 낳은 뒤 나를 외가집에 보내어 기르게 하셨다.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서였지만 당시에는 건강이 좋지 않은 아기들을 다른 곳에서 키우는 일이 많았다. 내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병을 얻은 후 홍영기의 집으로 보내져야만 했다. 나는 돌이 지난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종종 내게 들려주셨다. 당시 내 형세는 매우 불안했으며 나는 하루하루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런 기쁨도 없이 지냈다.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안아주며 위로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아버지는 항상 나를 품에 안고 책을 읽어주셨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가장 아끼셨지만 나도 그분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었다. 커가면서 점점 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워졌다. 태조 7년 나는 5살 때 요동정벌을 위한 진법 훈련을 명분으로 사병 형법을 시행했다. 신덕 왕후 강씨의 죽음 이후 정도전은 어떻게든 아버지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정도전은 왕자들이 아버지와 만나지 못하게 철저히 차단했다. 그 후 사병 혁파에 대한 불만과 요동정벌 주장에 반대하는 왕족들과 대신들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아버지는 모든 무기를 반납하라고 명령했지만 어머니는 불을 피워서 무기와 군사들을 숨겨두셨다. 그때 8월 26일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날 아버지께서는 왕자들을 궁궐에 불러 모으라고 명령하셨다. 하지만 이는 정도전의 계략이었다. 정도전은 왕자들을 한꺼번에 처치할 생각이었다. 어머니는 이를 알아차리고 아버지께 위험을 알리며 갑옷을 입혀주셨다. 아버지는 망설이시며 결심을 내리기 어려워하셨지만 어머니의 강력한 권유로 반정을 결심하셨다. 어머니의 연락 덕분에 외삼촌과 이숙번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미 집에 도착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어머니가 미리 준비한 군사들이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먼저 공격을 하라고 충고하셨고 아버지는 외삼촌들과 함께 궁으로 향했다. 그들은 궁궐 내외에 숨어있는 정도전의 군사를 발견했고 급히 궁을 빠져나와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궁으로 향했다. 그 후 태조대왕께서는 신덕 왕후 강씨의 소생을 내놓으라고 겁박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셨다. 아버지는 결국 이복 형제인 세자 방석과 무한군 방범을 처형하였다. 정도전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긴 침묵을 지켰다. 정도전은 왕자들이 모두 죽었으리라 생각하며 남은 심효생과 함께 나은의 애첩집에서 미리 축하하는 연애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은의 목이 가장 먼저 날아갔다. 정도전은 달아나
전 판서 민부 집에 숨었지만 결국 소은에게 잡혀 죽임을 당했다. 그때 아버지는 할아버지 태조대왕이 의지하고 있던 신하들을 모두 죽이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이었다. 그날의 일이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새벽에 부산스러운 소리에 깨어보니 아버지가 피범벅이 된 채 갑옷을 입고 대문으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버지를 맞이했고 그 순간 아버지의 피가 흐르며 어머니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그때 아버지가 사냥을 가서 큰 사냥감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마당에 있던 군사들 중에 사냥감을 들고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아버지가 이복 형제들을 죽인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 오명을 쓰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는 살아있는 동복형 중 가장 윗사람인 영안군 방과 세자를 위에 올렸다.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유는 장자 승계의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였으며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다.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는 얼마 안 있어 양위를 했고 큰 숙부 영광궁 방과는 정종 대왕이 되었으며 한양에서 개성으로 천도를 하게 되었다. 우리 집도 개성으로 이사했다. 그 당시 나는 7살이었다. 어머니는 해가 뜨기도 전에 시종 소은에게 이웃마을 점쟁이 정사파를 불러오라고 했다. 어머니는 그날 새벽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내가 신교의 옛집에 있었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아기 막둥이가 해무이 가운데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게 무슨 징조인가? 태조 이방원이 임금이 되어 아기를 안아주는 징조라고 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왜 막둥이가 나온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고개를 갸웃하며 어머니에게 물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아버지가 왕이 될 것을 예감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꿈을 꾸었을까? 아마도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 후 점쟁이에게 돈을 주어 내보낸 어머니는 대청마루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잠에서 깬 충녕대군이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놀라서 소리쳤다.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즉위가 앞당겨질 모양이구나. 어머니의 뛰어난 정치 감각은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미래를 예측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날 아버지의 형인 인회양군 방개운 군사가 이끌고 아버지를 공격했다.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은 박포와 함께였다. 이것이 제2차 왕자의 난이었다. 나의 숙부인 회양군 방개운은 사냥을 핑계로 군사를 모았다. 그리고 정당함을 과시하기 위해 정종대왕에게 거영사실을 알리고 상황전에 들어 태조대왕께 보고했다. 태조 이방원이 저를 해치고자 합니다. 부득이 군사를 일으켜 공격합니다. 그러자 정종대왕은 크게 노하여 도승지 이문화를 보내 다 이르셨다. 내가 어지러운 말을 듣고 혹해동기를 해치고자 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아버지는 지난 1차 왕자의 남보다 훨씬 더 망설였다. 이는 친형제와의 싸움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직접 갑옷을 입혀주며 말씀하셨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모두 죽는 겁니다. 저야 죽음이 두렵지 않으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모두 불안하고 초조했다. 밤새도록 시내에서는 전투가 벌어져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린 효령대군과 충령대군은 그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어머니의 품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어리긴 했지만 불안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마당에는 횃불이 밝혀지고 무장한 군사들이 집 안팎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안감은 우리의 가슴을 무겁게 눌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는 침착하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지만 눈은 계속 열려있는 방문을 향해 있었다. 정순공주는 효령대군을, 경정공주는 충령대군을 다독였지만 아이들은 쉽게 잠들지 않았다. 게다가 견광공주는 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깜짝 놀라며 비명을 지르곤 했다. 그 소리로 효령대군과 충령대군도 잠을 설치며 투정을 부렸다. 새벽이 밝아오고 군사들이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 그때 노비들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어머니는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우리 남매에게 방에 있으라고 하며 내 손을 꼭 잡고 다독였다. 너희들을 잘 보살피겠다는 믿음을 담아 어머니는 침착하게 밖으로 나갔다. 어머니는 군사 한 명의 창을 빼앗아 들고 마을을 떠났다. 효빈이 된 김씨와 많은 집의 노비들이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길을 열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말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말없이 전투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오늘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미 남편은 죽었으니 살아서도 살기보다는 차라리 함께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는 길을 떠났다. 우리 남매는 열린 방문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지켜보았다. 충령대군은 울면서 어머니에게 팔을 벌렸고 나는 그를 품에 꼭 안았다. 어머니는 믿는다고 했지만 누이들과 동생들을 지키는 것보다 어머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나는 그 생각에 큰 누나인 정순공주에게 충령대군을 맡기고 급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침에 점쟁이가 와서 말했으니 승리했다. 그제야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에서 내려왔다. 우리 남매에게 달려온 어머니는 다행이다 다행이야 라며 품에 안았다. 효령대군과 충령대군은 울면서 어머니에게 안겼다. 그들은 무엇이 일어난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제야 잠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렸다. 2년 전 제1차 왕자의 난이 벌어졌을 때처럼 아버지는 피범벅이 된 채 돌아왔다. 쑥쑥부인 회양군 방개우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나는 두려워 묻지 못했다. 회양군 방간의 큰아들인 의령군은 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언제나 나를 귀여워해 주었기에 그가 죽었는지 궁금했다. 왕이란 무엇일까? 왜 친혈육과 전쟁을 벌여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행히 아버지는 포를 포함한 무리들을 처치했지만 형인 회양군과 그 아들 의령군은 유배를 보내 살려두었다. 그 후 아버지는 세제에 책봉되었고 11월에는 즉위했다. 어머니는 왕비의 칭호를 얻었으며
그 공을 인정받았다. 아버지는 내 어머니가 왕비가 되도록 도운 공을 깊이 감사하며 나와 형제들에게도 큰 공을 세웠다고 말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어머니 덕분에 내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그 말씀을 듣고 자라면서 나는 아버지의 그 깊은 감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아버지는 점차 어머니의 은혜를 잊어버리셨습니다. 왕위에 오르셨을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 믿으셨습니다. 훨씬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그것은 내 예상과 달리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깨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후궁을 들이셨습니다. 왕궁 안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그를 따르고 그중 일부는 자신의 명을 받으며 궁안을 거닐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의 충실한 관계 속에서 비롯된 사람들이었으나 아버지는 자신이 왕위에 오른 후 여색을 탐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를 꾸짖으셨지만 아버지는 그런 충고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에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여러 번 아버지의 무례함에 대해 충고하셨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무시하고 때로는 어머니를 피하기 위해 멀리 도망가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여색을 탐하는 행동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으며 단지 왕이 되기 전에는 그것이 너무 바빠서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여색에 대해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왕실의 번영을 위해 아버지의 행위를 막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역으로 비난하며 어머니와의 관계를 더욱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여색을 막기 위한 끝없는 싸움에 지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결국 아버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눈물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며 나라는 점차 안정되어 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곧 세상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신덕 왕후 강씨의 조카인 조사가 왕위에 도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관직을 잃고 연금되었지만 할아버지가 동북면 지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아버지는 그 뜻을 따랐다. 조사는 신덕 왕후 강씨의 원한을 갚기 위해 동북면 세력을 규합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신덕 왕후 강씨는 개성 출신으로 동북면 지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여러 지역을 떠돌다 결국 함흥에 머물고 있었다. 그곳에서 조사의 난이 발생했는데 여러 차례 신하들이 환궁을 권유했지만 할아버지는 고집을 부리며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환궁을 설득하기 위해 보낸 사신들마저 연이어 죽임을 당했으며 이를 통해 사신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함흥 차사라 불리게 되었다. 이때 할아버지의 세력 근처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곧 아버지에게 전달되었고 아버지는 고민 끝에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왕이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왕권을 위해서는 아들을 향해 칼을 뽑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것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게 있어 왕위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조사군과 아버지의 군대 간에 벌어진 전투에서 아버지가 승리하며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무사히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 사건은 아버지의 군대에 의한 것이었다. 이후 아버지는 내 혼사를 결혼이 다가오면서 준비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명나라 황제의 딸과 혼인을 시키고 싶어 했지만 명나라 사신이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혼사에 대한 이야기는 거절되었다. 아버지는 그 사실에 화가 나며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명령해 했다. 그러나 신하들은 명나라 공주와의 혼사를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외할아버지와의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실은 곧 나의 장인에게 전달되었다. 말로는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전했고 아버지는 매우 화를 내셨다. 아버지는 왕권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 외삼촌이 아버지를 위해 쌓은 공로로 권세를 누리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여기셨다. 나의 혼례가 끝난 후 아버지는 외척의 세력을 없애기 위해 외삼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이성계는 창덕궁 광견별에서 돌아가셨다.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왕권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던 어머니는 친정 동생들에게 항상 겸손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외삼촌은 권력에 취해 어머니의 말을 무시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외삼촌은 왕권에 도전하며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었다. 아버지께서 외삼촌에 대해 상소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전년도에 아버지는 외삼촌에 대해 몇 마디 언급하셨지만 당시 외삼촌이 이를 만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그 후로도 탄핵 상소는 끝이 없었고 지난해에는 전학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민무구와 민무질은 오히려 기뻐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다행이라 여겼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걱정했지만 그 모습은 숨기지 못했다. 이와 같이 세자외의 왕자들이 주상전하의 후계자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낀 사람들도 많았다. 아버지는 언제나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셨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대신들에게 전달하는데 능숙했으며 그런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이끌어갔다. 아버지가 외삼촌을 경계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그들과 너무 가까워져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보위에 오르면 외삼촌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고 걱정하셨다. 또한 춘추공양전의 말씀에 따라 임금이나 아버지에게 역심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경고도 있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반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그 후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인 민재와 접촉을 계속하시며 삼촌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하셨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력하게 반대하셨고 당시 부모님은 후궁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었다. 어머니의 의견을 무시한 아버지는 결국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와 연락을 이어갔다가 들켜서 큰 처벌을 받게 되었다. 아버지는 외삼촌들을 제주도로 유배 보내는 결정을 내렸고 이후 외할아버지의 병이 심각해지자 아버지는 외삼촌들을 다시 한양으로 불러들여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했다. 하지만 장례를 마친 직후 아버지는 외삼촌 민무구와 민무지를 체포하여 제주도로 다시 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을 모두 권력을 잡으려 했다는 죄로 처벌했다. 이 일은 아버지가 세자외의 대군을 모두 없애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아버지의 정치적 계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는 원경왕의 딸로 태어났고 외할아버지 민재는 뛰어난 지혜와 명성을 지닌 인물이었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났으며 후에 성균관 대사성인 아버지와 결혼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2살, 어린 16세로 그녀와는 2살 차이였다. 이성계와 신의왕 후의 5번째 아들로 함흥에서 태어난 나는 개성에서 유학을 하던 중이었다. 고려 말기의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할아버지 이성계는 무장으로서 큰 이름을 떨쳤지만 그 무장 출신이라는 사실에 은근한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중 최초로 성균관에 입학한 자랑스러운 인물이었고 그는 할아버지를 위해 연구를 하도록 불려가곤 했다. 2 가문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혼인잔치는 며칠 동안 성대하게 이어졌다. 그 당시 아버지는 결혼 후 처갓집에서 살았다. 이듬해 아버지는 문과에 급제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나를 낳았다. 이는 큰 경사였고 아버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외가와 더욱 가까워지며 외할아버지를 사부님이라고 부르고 외할아버지 역시 아버지를 선달이라고 불렀다. 선달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아버지는 외삼촌들과도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다. 그리고 아버지가 벼슬을 받자 부모님은 개성으로 이사를 갔다. 그 후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할아버지는 위화도 회군을 통해 최형 장군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다. 아버지는 정몽주를 포함한 반대파들을 처리했으며 결국 할아버지는 역성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웠다. 조선 건국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역성혁명에 직접 참여하여 피를 흘리기도 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아버지의 공은 크지만 나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큰 공을 세운 분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야심에 차 있었고 밖에서만 떠돌며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다. 그때 어머니는 아무 불만 없이 집안 살림을 꾸리며 아버지를 지지하고 격려했다. 조선이 개국된 해 아버지는 정군의 어머니인 정년 공주에게 책봉되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이 세자로 책봉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할아버지는 신덕 왕후 강씨의 소생인 11세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다. 이는 아버지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아버지는 개국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서 자신이 세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할아버지는 그가 아닌 방석을 세자로 삼고 싶어 했다. 아버지가 아니라면 장남인 진난 대군 방구가 세자가 되는 것이 옳은 길이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결국 신덕 왕후 강씨의 소생을 세자로 삼으려 했고 이로 인해 아버지와의 갈등이 생겼다. 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격려하며 집에만 있는 그를 지지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의 대립을 싫어하며 망설이기만 했고 결국 태조 3년 어머니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바로 나 양령 대문이었다. 어머니는 어린 나를 외계 보내 키우기로 결정했다. 이는 내가 또다시 아픈 아이가 될까 두려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많은 부모들은 건강이 좋지 않은 아기를 다른 곳에 보내서 키우는 일이 많았다. 나는 돌이 지난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종종 그 시절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셨다. 그때 나는 정권의 변화 속에서 아버지가 겪으신 어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아버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나는 그런 아버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가장 아꼈고 나는 그 아버지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커가면서 점점 아버지의 선택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 태조 7년 내가 5살일 때 정도전은 요동정보를 위한 군사훈련을 명분으로 사병을 조직했다. 이것은 곧 개인이 보유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는 일로 세상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정도전의 세력은 아버지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신덕 왕후 강씨의 사망 이후 정도전은 왕자들 특히 태조대왕을 보지 못하게 차단하려 했다. 그는 왕자들의 만남을 막고 왕족들과 대신들이 불만을 표출하도록 유도했다. 아버지는 일단 모든 무기를 반납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어머니는 무기를 태우는 척하며 이를 숨기고 군사들을 숨겨놓았다. 그들은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다. 6일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날 정도전은 태조대왕이 왕자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알리며 모두 근정전으로 모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는 그의 계략이었다. 정도전은 왕자들을 한꺼번에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를 알아차리고 아버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는 숨겨놓은 갑옷을 꺼내 아버지에게 입히며 반정을 결심하도록 강력히 권유했다. 외삼촌은 무장한 채 앞마당에서 아버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미 정령의 군사들은 집에 도착해 있었다. 모든 준비가 마친 후 아버지는 외삼촌과 이숙번을 데리고 궁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이 매복한 군사들을 발견한 후 궁을 빠져나와 다시 궁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강하게 태조대왕의 의지에 따라 신덕 왕후 강씨의 자식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결국 아버지는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정도전의 집으로 향했다. 정도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왕자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잡혀 죽음을 맞이했다. 아버지는 신하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왕위 계승은 결국 제왕의 법을 따라 장자 승계의 원칙을 따르기로 했다. 이후 아버지는 양위를 결심하고 한양에서 개성으로 천도를 하게 되었다. 그날 아버지는 피범벅이 된 채 대문으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그의 품에 달려가 그를 맞이했다. 그들의 품속에서 떨어진 피가 붉게 흐르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큰 사냥감을 잡고 돌아왔다는 생각을 했지만 마당에서 사냥감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몇 년이 지나서야 나는 아버지가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아버지는 살아남은 형제들 중 가장 윗사람인 영군 방과세자에게 왕위 계승을 알리며 왕자의 난을 일으킨 사실을 널리 알렸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나를 바라보셨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왕위 계승을 예감한 것일까? 어머니는 그때부터 아버지가 왕위에 오를 것을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 밤 그 꿈을 꾼 이유는 무엇일까? 어머니는 그저 기다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그때 점쟁이에게 돈을 주고 내보낸 후 어머니는 대청마루에 앉아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 한참 후 충녕대군이 어머니 품에 파고들었고 어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에 빠지셨는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다. 이제 즉위가 가까워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의 예리한 정치 감각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다. 바로 그날 아버지의 형인 회양군 방개운이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를 공격했다. 그가 군사를 모은 것은 공신 책봉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고 그가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정종대왕에게도 이를 알렸다. 태조 이방원은 이를 듣고 크게 분노하며 정종대왕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태조 이방원은 친형제와의 싸움에 망설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직접 갑옷을 입혀주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결단력이 있었다. 어차피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시며 우리 어린 아이들을 걱정하시며 고통스러운 마음을 숨기셨다. 밤새도록 개성시내에서 접전이 벌어졌고 불안한 마음에 모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효령대군과 충녕대군은 시끄러운 소리에 겁을 먹고 어머니 품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어린아이들은 그 불안하고 초조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마당에는 횃불이 밝혀졌고 무장한 군사들이 집안과 외부를 지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고 모든 가족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는 침착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었지만 계속해서 열린 방문을 향해 눈을 돌리셨다. 효령대군과 충녕대군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칭걸거리며 투정을 부렸고 셋째 누나인 경광공주는 큰 소리가 날 때마다 움찔하며 비명을 질렀다. 새벽이 오자 군사들이 마구간에 돌아오면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노비들은 통곡을 하며 슬퍼했지만 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남매들에게 방에 있으라고 지시한 후 내 손을 꼭 잡고 다독였다. 너는 누이들과 동생들을 잘 보살피길 바란다고 하시며 방을 나가셨다. 어머니는 군사 한 명의 창을 빼앗아 들고 마을을 향해 나아갔다. 이후 김씨 집안과 여러 노비들이 어머니의 길을 막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그들을 뚫고 가셨다. 시종 항이 등도 어머니를 막았지만 어머니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늘의 전투에서 패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시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투에서 이겨야 한다고 결단을 내리셨다. 이미 남편은 돌아가셨기에 살아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어머니는 차라리 함께 죽기를 원하셨다. 우리 남매는 어머니와 시종들의 작은 다툼을 보며 열린 문으로 지켜보았다. 충녕대군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께 팔을 뻗었고 나는 방 밖으로 나가려는 대군을 꽉 안았다. 어머니는 나만 믿는다 하셨지만 내게 어머니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그보다 누이들과 동생들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상황에선 내가 나서서 어머니를 말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급히 문을 두드리며 정순 공주에게 충녕대군을 맡기며 소리를 질렀다. 그때 점쟁이가 아침에 도착하며 말했다. 승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말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열린 문으로 우리 남매에게 다가와 다행이라는 말을 하며 효령대군과 충령대군을 품에 안았다. 아이들은 무엇이 일어난 건지 몰랐지만 어머니의 품에서 안정을 찾은 듯 잠이 들었다. 그 후 나는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렸다. 2년 전 제1차 왕자의 난이 벌어졌을 때처럼 아버지는 피범벅이 되어 돌아왔다. 나는 그때 숙부인 회양군 방가와 그 아들 의령군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을 수 없었다. 의령군은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지만 언제나 나를 무시하지 않고 대해주었다. 나는 두려워하며 과연 다른 사촌 형제들도 죽이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왕이란 무엇인가, 왜 친혈육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다행히 아버지는 박보를 포함한 무리들을 처치하셨지만 회양군과 그의 아들 의령군은 유배를 보내셨다. 아버지는 세자에 책봉되었고 11월에 즉위하셨다. 어머니는 왕비의 칭호를 얻었고 어머니의 내조에 대한 고마움을 아버지는 책에서 표현하셨다. 아버지는 언제나 어머니 덕분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후 어머니의 은공을 완전히 잊으셨다.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신 후 우리 가정의 행복은 완전히 깨져버렸다. 아버지는 여색을 탐하며 후궁을 들였고 자신이 유배 보낸 신하의 딸과 기생들을 하룻밤 자고 나면 새로운 궁녀가 군 안뜰을 거닐게 되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머니와의 갈등을 일으켰다. 어머니는 여색을 탐하지 말라고 간언하셨고 왕실의 번영을 위한 일에 어머니가 투기를 한다며 오히려 나무랐다.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를 피해 열흘 동안이나 경연으로 도망가기도 했다. 아버지는 여색을 탐하는 것에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항상 당당했다. 왕위에 오르기 전 아버지는 신덕왕후 강씨의 신여실과 통했다가 발각되어 큰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아버지를 미워했던 신덕왕후와 실은 이 일을 빌미로 아버지에게 벌을 주려고 했고 아버지는 이를 변명하며 어머니에게 도움을 부탁했다. 어머니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결국 어머니는 궁궐로 달려갔고 덕실을 향해 침을 뱉으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신덕왕후는 덕실이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실을 내어 구해주었다. 아버지는 덕실이 구해졌으니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덕실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신덕왕후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벌을 내리라고 청했으며 결국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명나라 사신으로 가라는 명을 내리셨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난 동안 임신한 덕실을 한겨울의 얼음처럼 차가운 행랑채에 가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실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첫 번째 서자인 경군을 무사히 낳았고 그 덕실이가 바로 효빈 김씨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후색 행각이 계속되었고 어머니는 참을 수 없이 분노했다. 아버지가 의빈 권씨를 맞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가 따졌다. 전하께서는 왜 예전의 뜻을 잊으셨습니까? 제가 어려움을 함께 겪고 국가를 차지했는데 이제 나를 잊음이 어찌 여기에 이르렀습니까? 어머니의 눈물은 강건하고 굳세던 모습과는 달리 내 마음까지 흔들리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곧바로 자리에 누웠고 절대로 아버지의 일에 끼어드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중대왕까지 나서서 아버지를 말렸다. 아버지는 여러 후궁을 두었지만 어머니는 쉬 일어나지 못했다. 아버지가 후궁을 맞이한 일에 대해
마음이 아팠는지 몇 일 동안 청사를 듣지 않기도 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점점 더 눈물을 많이 흘렸다. 정변이 일어났을 때도 흔들림 없던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으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그 후 태중에 나는 쟤라는 이름을 맡고 원자로 책봉된 지 몇 달 후에 세자가 되었다. 아버지가 다스리던 나라는 안정되어 가는 듯 보였지만 그 후 곧 조사이에 난이 일어났다. 신덕 왕후 강씨의 조카로 제1차 왕자인 한 직후 관직을 잃고 연금된 그는 할아버지의 명에 따라 동북면 지역으로 보내졌다. 할아버지는 신덕 왕후 강씨의 원을 갚겠다고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신덕 왕후 강씨는 개성 출신으로 동북면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었다. 결국 할아버지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고 태상왕인 할아버지가 있던 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 후 아버지는 한양 수비를 맡기고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직접 나섰다. 아버지는 왕이란 것이 소중한 것인지 대단한 것인지 그저 궁금할 뿐이었다. 왕에 대해 내게 있던 생각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저 왕은 내게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는 아니었다. 그러나 아버지와 반란군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는 결국 아버지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 전투는 할아버지 이성계에게 있어 처음 겪은 패배였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무사히 한양으로 돌아오셨고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지의 도움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그때 나는 14살이었고 아버지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결혼 문제에도 신경을 썼다. 아버지는 외척과의 관계를 특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때 기말이라는 인물과 혼인을 하기로 결심했다. 기말은 과거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한 사람이었다. 그런 결정은 단순한 결혼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당시 혼인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나의 혼사 문제를 두고 신하들이 외할아버지와 논의를 했다. 그 이야기가 아버지에게 전달되었고 아버지는 명나라 황제의 딸과의 혼인을 원했다. 하지만 명나라 사신은 이를 거절했다. 이로 인해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고 신하들에게 다시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신하들은 명나라 공주를 포기할 수 없었고 외할아버지에게 다시 혼인 문제를 논의하라고 부탁했다. 이 사실은 결국 아버지에게까지 전해졌고 아버지는 대노하셨다. 아버지에게 왕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고 외척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외삼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그들의 권력을 억제하려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려는 결심을 굳혔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고 친정 동생들에게 항상 낮은 자세로 행동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외삼촌은 권력에 취해 어머니의 말을 무시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외삼촌에 대한 고소가 잇따랐다. 아버지는 외삼촌이 과거의 한 일들을 두고 불만을 품었고 이를 통해 아버지의 왕권을 위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여겼다. 결국 아버지는 외삼촌을 처벌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외할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외삼촌들을 유배에 보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은 깊어졌다. 아버지는 외척을 제거하려는 의지를 확고히 했고 어머니는 그에 반대하며
가족을 지키려 했다. 결국 외할아버지가 병으로 위독해지자 아버지는 외삼촌들을 한양으로 불러들여 병문안을 갔다. 그러나 얼마 후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에게 제사를 지낸 후 다시 외삼촌을 제주도로 유배 보냈다. 아버지는 그의 권력을 더욱 확립하고 왕권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다.